그 아이의 영혼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 아이는 제 딸이 아닙니다. 1914년 겨울, 눈이 펑펑 쏟아지던 경주. 차가운 연간실의 공기 속에서 나는 하얀 천에 덮인 작은 시신을 내려다보며 그렇게 말했다. 내 옆에 선 남편 김영수는 내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 이 미란, 은정이야. 우리 딸이라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절규는 잿빛 벽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질 뿐 내 귀에는 닿지 않았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내가 내 딸을 못 알아볼 리 없지 않나. 이토록 차갑고 평온한 얼굴은 내 딸의 것이 아니었다. 내 딸 은정이는 언제나 말괄량이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안에 작은 불꽃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얼굴은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했다. 이 세상의 고통을 이미 다 겪고 떠난 듯한 그런 얼굴이었다. 나는 11살 김은정의 엄마다. 이제는 그저 40대 중반의 평범한 이웃 아줌마로 살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미친 여자라고 수군거린다. 내 딸 은정이는 17년 전 실종되었고 3주 후 발견된 차가운 시신은 모두가 은정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는 제 딸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남편 영수는 내가 정신적 충격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 나는 남편과 이혼했고 큰아들 지훈이마저도 나를 외면했다. 지훈이는 아버지 편에 섰다. 내게 남은 것은 은정이가 사라진 집과 내 안에 타오르는 확신뿐이었다. 1991년 봄 경주시 외곽의 낡은 단층집. 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했지만 내 몸은 이미 익숙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방금 끓인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마루로 나갔다. 툇마루에 걸터앉아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차가운 손끝을 녹였다. 벌써 27년이다. 은정이가 사라진 지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그만 잊으라고. 죽은 아이를 놓아주라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은정이는 살아있다. 나는 믿는다. 이 세상 어떤 논리도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확신을 흔들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묵묵히 내 딸이 돌아올 길목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아침 햇살이 마당의 잡초 위로 부서지기 시작했다. 나는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은정이가 좋아하던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심어 놓은 곳이었다. 은정이는 내가 밭을 매는 것을 좋아했다.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깨르르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는 쭈그려 앉아 상추 잎을 하나하나 살폈다. 아,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문득 은정이가 사라지기 며칠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렇게 상추를 따고 있었다. 은정이가 내 옆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가 무서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장난친 거겠지.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그건 내 딸의 첫 번째 신호였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아니, 알아차리고 싶지 않았던 첫 번째 신호였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텃밭 일을 마친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와 나의 은밀한 방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공간이었다. 이 방 안에는 은정이가 남긴 모든 흔적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은정이가 쓰던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졸업식 때 받은 상장들이 놓여 있었다. 서랍 속에는 은정이가 학교 소풍 때 가져갔던 낡은 도시락 가방과 내가 직접 만들어준 토끼 인형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 한쪽을 가득 채운 나의 노트들이었다. 나는 17년 동안 매일 밤 이 노트에 글을 썼다. 은정이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내가 그날 하루 동안 찾아낸 흔적들을 기록하는 탐정 노트였다. 1974년 12월 23일 은정이 사라지다. 발견된 시신은 은정이가 아님. 특징. 발가락에 작은 점이 없음. 오른손 검지에 희미한 흉터가 없음. 은정이는 나의 노트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내가 찾아낸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혼자서 은정이의 실종 사건을 다시 파헤쳤다. 경찰은 이미 오래전에 수사를 종결했고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정이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상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노트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었다. 나는 동네 슈퍼 주인 박씨 할머니에게 은정이가 실종되기 전의 일을 캐물었다. 박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때 네 남편 말이야.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 며칠 동안 술만 마시더군. 그리고 네 집에서 일하던 그 조용한 아줌마 있지? 이름이 한숙자였나? 그 아줌마도 며칠 전에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하던데. 나는 박할머니의 말을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한숙자라는 이름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그녀는 은정이가 유독 따르던 가사도우미였다. 조용하고 과묵했지만 은정이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활짝 웃곤 했다. 나는 남편 영수의 강요로 한숙자를 해고했었다. 영수는 그녀가 은정이를 너무 끼고 돈다며 불평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은정이를 지키려는 그녀의 노력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밤 나는 노트에 한숙자라는 이름을 크게 적고 그녀가 왜 경찰서에 갔을지 추측하기 시작했다. 영수의 폭력, 은정이에게 가해진 폭력. 나는 머리가 아파왔다. 나는 그저 남편의 투박한 손길이 남자아이들처럼 거친 애정 표현이라고 믿고 싶었다. 은정이가 아빠를 무서워한다고 말했을 때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알던 영수는 술을 마시면 거칠어졌지만 설마 자기 딸에게까지 손찌검을 했을까? 나는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썼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오래된 기억들이 솟구치고 있었다. 은정이가 아빠를 볼 때마다 움츠러들던 작은 어깨, 멍이 들어있던 무릎. 나는 그때 왜 그것들을 외면했을까? 아니, 외면했다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나의 이기심.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노트를 덮은 나는 은정이가 쓰던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서랍을 열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은정이가 보물을 숨겨 놓았던 상자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색색의 돌멩이들과 말린 꽃잎들, 그리고 은정이가 직접 만든 곰돌이 인형이 들어있었다. 인형을 만지자 문득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 곰돌이 인형을 만들 때 은정이는 내게 아주 조심스럽게 속삭였었다. 엄마,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는 저를 아프게 해요. 나는 그때 왜 그 말을 흘려들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엄마였는지, 내 딸의 작은 신호들을 얼마나 많이 외면했는지 깨달았다. 은정이가 사라진 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외면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딸을 잃어버린 슬픔이 아니라 내가 내 딸을 잃게 만든 죄책감에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정이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 바닥에 삐걱거리는 틈을 발견했다. 낡고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틈을 더듬었고 이내 그 틈이 서랍 바닥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나는 숨을 참고 얇은 칼을 넣어 틈을 벌렸다. 서랍 바닥이 스르륵 열렸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뚜껑에는 은정이가 직접 새긴 듯한 작은 별 모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종이 뭉치와 함께 은정이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 들어 있었다. 바로 작은 나무 새 조각이었다. 은정이는 이 새를 보며 항상 자유롭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종이 뭉치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은정이가 그린 지도였다. 삐뚤빼뚤한 선들로 그려진 지도에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은정이는 강한 새가 될 거예요. 언젠가 엄마에게 돌아갈게요. 이 새가 길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지도의 한쪽 구석에는 그 작은 새 조각과 꼭 닮은 새가 날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다. 이 그림, 이 새 조각. 나는 이와 똑같은 새 조각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남편 영수가 바람을 쐴 겸 가자고 했던 어느 시골 마을의 장터에서였다. 그 마을은 외지인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그곳의 작은 공방에서 나는 이와 똑같은 새 조각을 만들고 있는 한 노인을 본 기억이 있었다. 나는 17년 동안 은정이가 살아있다는 믿음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단순한 희망이 아님을 깨달았다. 은정이는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잃어버린 내 딸이 이 작은 새를 통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그 마을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한 사람을 만나야 했다. 내 아들 지훈이. 7년 동안 나를 외면하고 살았던 아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은정이뿐만 아니라 지훈이에게도 내가 얼마나 미안한 엄마였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말하고 싶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바로잡고 싶었다. 7년의 침묵을 깨고 나는 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누르며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아들의 목소리. 앳되던 소년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낯선 어른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나를 향한 원망과 무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훈아, 엄마야.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바빠서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이요? 또 은정이 이야기입니까? 어머니, 은정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들에게 해명하고 싶었다. 아니, 해명보다는 내가 지난 17년간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내 확신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싶었다. 아니야, 지훈아. 그게 아니야. 은정이가 살아있어. 엄마가 증거를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지훈이가 전화를 끊을까봐 두려웠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전 더 이상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겠습니다. 잠깐만, 지훈아, 제발. 딱 한 번만 엄마를 믿어줘. 딱 한 번만. 한숙자 씨를 기억하니?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로 계시던 분. 아들은 잠시 망설였다. 네, 기억합니다. 그게 왜요? 그분이 왜 우리 집에서 나가게 됐는지 기억하니? 아빠가 도둑으로 몰아서 내보냈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 그분은 아빠가 은정이에게 폭력을 쓴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었어. 그리고 나는 한숙자 씨의 이름이 적힌 경찰 기록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하려다 멈칫했다. 증거 없이 내뱉는 말은 아들에게 또 다른 망상으로 들릴 것이 분명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지훈아, 그분을 만나야 해. 그분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찾은 게 있어. 은정이가 남긴 거야. 엄마가 지금 있는 곳으로 와줄 수 있니? 제발.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한 번만 찾아뵙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한 번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지난 17년간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내가 조금만 더 용감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은정이는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훈이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주말이 되기까지 남은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정이가 남긴 작은 나무 상자를 몇 번이고 열어보았다. 상자 안의 새 조각은 은정이가 내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 같았다. 나는 노트를 다시 펼쳐 한숙자 씨에 대한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박씨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노트에 적힌 삐뚤빼뚤한 은정이의 글씨를 쓰다듬었다. 엄마, 은정이는 강한 새가 될 거예요. 언젠가 엄마에게 돌아갈게요. 이 글귀는 내게 희망과 함께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주말이 되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집 안을 정리했다. 은정이가 좋아하던 상추를 뜯어 겉절이를 담고 지훈이가 좋아하던 북엇국을 끓였다. 아들이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다. 정오 무렵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지훈이가 서 있었다. 17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낯설었다. 어릴 적의 앳된 얼굴은 사라지고 깊게 팬 팔 자주름과 굳게 담은 입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키는 아버지보다 더 커 보였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양복이 그를 낯선 어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다. 오셨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들을 맞았다. 지훈이는 묵묵히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섰다. 그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은정이가 사라진 후로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마루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 은정이의 작은 신발,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피아노까지. 모든 것이 7년 전 그대로였다. 지훈이는 잠시 피아노 앞에 멈춰섰다. 은정이가 좋아하던 엘리제를 위하여를 서툴게 연주하곤 했던 피아노였다. 지훈이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피아노 건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앉아, 밥 먹자. 나는 부엌으로 그를 이끌었다. 북엇국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훈이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우리 사이에 깊고 넓은 강 같았다. 맛있다. 지훈이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는 울컥했다. 네가 좋아하던 거야, 기억나니? 나. 그는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애써 담담한 척 말을 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는 괜찮고? 결혼은? 어머니, 그런 이야기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저녁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야 해서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나는 다시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정이가 남긴 상자를 가지고 왔다. 이것 좀 봐줘. 이건 은정기가 남긴 거야. 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는 작은 새 조각과 지도를 보여주었다. 지훈이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뭔가요? 어머니, 이런 걸 보여주려고 저를 부르신 겁니까? 아니야. 이 지도를 봐. 은정기가 그린 거야. 그리고 이 새 조각은 은정이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였어. 나는 7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 마을의 장터를 이야기했다. 지훈이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상자 하나로 은정이가 살아있다고요? 이건 그저 어린애의 장난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은정이에게 폭력을 썼다고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로 아버지를 욕보이려는 겁니까? 아니야, 아버지를 욕보이려는 게 아니야. 이건 진실이야. 나는 소리쳤다. 지난 17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은정이의 신호를 외면했고 아빠의 폭력을 모른 척했어. 내가 널 힘들게 했어.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지훈이는 당황한 듯 몸을 움찔거렸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미안해. 내가 무지했어. 나는 그저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어머니, 지훈이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전 아버지의 폭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밤마다 은정이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고함소리. 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무서웠어요. 제가 나선다면 아버지의 분노가 저에게 향할까봐. 전 비겁했습니다.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다. 17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아닙니다. 전 형이었어요. 은정이를 지켜야 하는 형이었는데 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정이가 사라진 후 제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은정이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무서워했냐고. 아버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저 애들 장난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천을 느꼈다. 그동안 우리를 갈라놓았던 모든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엄마,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야. 소용이 있어. 은정이는 살아있어. 지훈아, 한숙자 씨를 만나야 해. 그분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의 냉담함은 사라져 있었다. 만약 정말 은정기가 살아있다면 전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희미하지만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다. 지훈이의 눈빛에서.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숙자 씨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을 찾아 떠나기로 약속했다. 7년의 침묵이 깨지고 비로소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지훈이와 나는 은정이가 남긴 지도를 들고 낡은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경주시 외곽을 지나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렸다. 창밖으로는 17년 전과 다름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꽃, 멀리 보이는 야트막한 산들,
그리고 논밭을 오가는 농부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내 삶만 멈춰버린 것 같았다. 엄마, 혹시 그 마을 이름 기억하세요? 지훈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장터에서 우연히 봤을 뿐이야. 하지만 그 새 조각만큼은 확실해. 은정이의 것과 똑같았어. 지훈이는 내 대답에 실망한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은정기가 남긴 지도와 이 새 조각이 우리를 이끌어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어.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17년 만에 다시 잡는 아들의 손은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버스는 2시간 가까이 달려 작은 마을에 멈춰 섰다. 버스에서 내리자 흙먼지 냄새와 함께 쿰쿰한 시골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버스 정류장에는 작은 구멍가게 하나와 낡은 평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우리는 지훈이의 지도를 따라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을은 너무나 조용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먼저 구멍가게로 향했다. 퉁명스러운 표정의 할머니가 우리를 맞았다. 어디서 오셨어? 이 동네는 외지인이 잘 안 오는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정이가 남긴 새 조각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혹시 이 새 조각 만드는 분 아세요? 아주 오래전에 여기서 파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새 조각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거? 박노인이 만드는 거구먼. 이제는 연로해서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왜? 뭐 때문에 찾아? 저희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라서요. 그분 좀 뵐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가게 뒤쪽에 낡은 집을 가리켰다. 우리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집으로 향했다. 집 마당에는 각종 나무들이 쌓여 있었고 낡은 평상 위에는 나무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칠순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돋보기를 쓰고 앉아 작은 나무 조각을 깎고 있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노인은 돋보기를 벗고 우리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눈은 맑고 깊었다. 아이고 젊은 양반들, 무슨 일로 이런 시골까지 왔나. 나는 다시 은정이가 남긴 새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다. 혹시 이 새 조각을 만드신 분이 맞으신가요? 그리고 이 조각을 누군가에게 주거나 파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새 조각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 새 조각, 기억나는군. 내가 만든 게 맞네. 아주 오래전에 내 제자가 만들었지. 내가 그 애한테 새 조각을 가르쳐 주었거든. 솜씨가 아주 좋았어.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제자라니요? 혹시 그 제자분 성함이 한숙자 씨가 맞으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한숙자.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지. 왜? 그 아이를 찾나?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분이 저희에게 아주 소중한 분이라서요. 혹시 지금 어디에 사시는지 아세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글쎄, 오래전에 갑자기 사라졌네. 아주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아이가 말하길 서울에서 온 고아라고 하더군. 불쌍한 아이였어. 여자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글쎄,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네. 항상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니고 말도 거의 안 했거든. 하지만 조용하고 늘 겁에 질려 있었지. 마치 숲속의 작은 다람쥐처럼 말이야. 한숙자도 그 아이를 항상 끼고 다녔지. 모성애가 아주 강한 아이였어. 노인은 말끝을 흐렸다. 나는 지훈이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었다. 혹시 그분이 가시면서 남긴 말이 있나요? 아니면 흔적이라도.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한숙자가 평소에 말을 하지 않던 아이와 함께 이 마을을 떠나기 며칠 전 그 아이가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 아저씨, 저도 나중에 새 조각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그때 내가 그럼 너는 마음이 따뜻해서 아주 멋진 새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라고 대답해 주었지. 그 아이의 눈은 그때 잠시 반짝였어. 그 아이의 눈에는 늘 두려움만 가득했었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은정이가 남긴 새 조각과 지도를 보며 나는 그때 은정이가 이 말을 하던 그 아이가 맞았음을 직감했다. 나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지훈이와 함께 집을 나섰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지훈이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은정이와 한숙자 씨는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왜 우리를 피했을까? 그들의 도망은 단순히 아빠의 폭력 때문이었을까? 나는 다시 은정이가 남긴 지도를 꺼내보았다. 지도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이는 그 지도를 보고 말했다. 이게 그냥 지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은정이는 그림을 잘 그렸잖아요. 이 그림들은 혹시 그들이 숨어 지내던 곳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훈이의 말에 나는 무릎을 쳤다. 은정이는 평소에도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삐뚤삐뚤한 선들로 그려진 지도는 숲과 강을 지나 절벽 아래에 있는 작은 동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형산강 하류 지형과 비슷해. 은정이와 내가 자주 갔던 곳이야. 나는 흥분해서 말했다.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형산강 하류는 17년 전과 다름없이 고요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한참을 걸어갔다. 멀리서부터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은정이와 내가 자주 놀러 왔던 곳이었다. 지훈이도 어릴 적의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맞아. 여기에 절벽 아래에 작은 동굴이 있었죠. 우리가 숨바꼭질할 때 제가 은정이를 찾지 못해서 울었던 곳인데 그 말을 들은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지훈이 역시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우리는 그 동굴을 찾아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17년 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동굴 입구는 덩굴과 잡초들로 무성하게 덮여 있었다. 우리는 덩굴을 걷어내고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안은 어두컴컴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작은 돌멩이로 그린 듯한 그림들이 벽에 가득했다. 은정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지훈이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그림들은 은정이가 실종되기 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 아빠가 은정이를 때리는 모습, 그리고 한숙자 씨가 은정이를 끌어안고 위로하는 모습까지. 나는 그림들을 보며 눈물을 쏟았다. 내가 외면했던 모든 진실들이 이 동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동굴 한쪽 구석에는 한숙자 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남아 있었다. 미안하다, 은정가.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 너는 반드시 엄마에게 돌아가야 해. 너의 마음속에 있는 용기를 잃지 마라. 엄마는 너를 찾을 거야. 반드시. 나는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한숙자 씨가 은정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도망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었다. 지훈이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지훈이가 물었다. 나는 은정이가 남긴 그림들과 한숙자 씨의 메모를 꼼꼼하게 살폈다. 그리고 은정이가 그린 지도를 다시 보았다. 지도에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이 그려져 있었다. 그 절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숙자 씨가 마지막으로 떠난 곳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우리는 그곳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났다. 17년의 침묵이 깨지고 나는 비로소 내 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은정이가 남긴 지도는 숲과 강을 가로질러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지훈이의 차를 타고 그곳을 향해 달렸다. 차 안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천이 감도는 공간이 되었다. 나는 지훈이의 굳게 담은 입술을 보며 말했다. 힘들면 말해. 엄마가 운전할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 힘이 나네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지훈이에게 미안한 것이 너무 많았다. 남편의 폭력을 외면하고 그의 외로운 싸움을 알지 못했으며 은정이의 실종 이후에는 오직 나 자신의 슬픔에만 매몰되어 아들을 돌보지 못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훈이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죄책감은 차가웠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용감했더라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엄마의 잘못이야.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묵묵히 길을 달렸다. 17년의 침묵이 깨지고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지도에 표시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온통 안개에 쌓여 있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하늘과 함께 마을은 마치 유령 도시처럼 음산하고 고요했다. 우리는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갔다. 엄마, 여기 폐가들이 너무 많은데요? 지훈이의 말대로 마을은 온통 버려진 집들로 가득했다. 낡은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을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짝였다. 우리는 불빛을 따라 걸어갔다. 불빛이 나오는 곳은 작은 초가집이었다. 초가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텃밭 한가운데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초가집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숙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잠시 후 낡은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한숙자라. 오래전에 떠났지. 이제는 없네. 노인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지훈이도 고개를 숙였다. 혹시 한숙자 씨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분이라서요. 노인은 우리를 잠시 바라보더니 마당 한가운데 있는 평상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노인 옆에 앉았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숙자, 내가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저곳에 살았지. 한 아이와 함께. 노인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집을 가리켰다. 그 아이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 항상 겁에 질려 있었지. 한숙자는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네. 마치 자기 딸처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 다 사라졌지. 한숙자는 죽었고 그 아이는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죽었다고요? 한숙자 씨가. 그래. 심장마비였다고 하더군. 그 아이가 사라진 후 일주일 내내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쓰러졌지. 그 아이가 한숙자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텐데.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은정이가 17년 동안 한숙자 씨의 품에서 살았고 한숙자 씨는 은정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지만 결국 그 희생은 비극으로 끝났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혹시 은정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모른다네. 하지만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지.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 아이의 눈은 그때 반짝였어. 마치 처음으로 용기를 얻은 아이처럼 말이야. 노인의 말에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은정이는 한숙자 씨의 죽음 이후 홀로 세상으로 나섰다. 나는 은정이가 남긴 지도를 다시 보았다. 지도는 작은 절과 함께 산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머니, 저기, 저 절벽 위에 있는 절 같지 않아요? 지훈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안개가 걷히고 멀리 절벽 위에 작은 절이 보였다. 나는 그곳이 우리가 찾아야 할 마지막 장소임을 직감했다. 우리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절로 향했다. 절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절벽 위로 올라갔다. 마침내 절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절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낡은 기와는 모두 부서져 있었고 법당은 불에 탄 흔적이 역력했다. 이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힘없이 폐허가 된 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작은 암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암자는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암자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은정을 찾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중반의 노스님이 우리를 맞았다. 그의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깊었다. 은정이라. 그 아이는 여기 없네. 노스님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스님, 혹시 한숙자 씨를 아시나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았던 아이를.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숙자. 내가 아는 그 아이의 이름은 은희였지. 한숙자는 그 아이의 고모라고 했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슬퍼 보였지. 나는 그 아이에게 항상 말해 주었네. 너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단다. 너는 이미 아름다운 아이란다. 라고. 그 아이는 내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지. 나는 노스님의 말에 눈물을 쏟았다. 은정이는 이곳에서 한숙자 씨의 품에서 그리고 노스님의 위로 속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 혹시 그 아이가 사라진 후 남긴 것이 있나요? 노스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남기고 떠났네. 나는 그 상자를 태워버리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태울 수가 없었지. 그 안에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을 텐데. 노스님은 우리를 암자 안으로 안내했다. 암자 안은 깨끗했지만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다. 노스님은 한쪽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상자에는 은정기가 남긴 듯한 작은 별 모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낡은 일기장과 함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5년 3월 1일. 오늘부터 나는 은희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김은정이다. 엄마가 보고 싶다. 나는 언제쯤 엄마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다. 지훈이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은정이는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왔던 것이다. 노스님은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결국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났네. 하지만 나는 믿는다네. 그 아이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언젠가 다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낼 거라고. 나는 노스님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노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암자를 나섰다. 해가 져버린 하늘은 어두웠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았다. 은정이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다. 우리는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다시 길을 나섰다. 어쩌면 이 테이프 안에 은정기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우리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읍내의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다. 여관 주인 할머니는 정 많고 푸근한 인상이었다. 우리는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틀 수 있는 낡은 라디오 카세트를 빌렸다. 이 7년 만에 다시 듣게 될지도 모를 은정이의 목소리에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지훈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 만약에 은정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지훈이는 내 손을 잡고 위로하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들릴 거야. 은정이는 엄마에게 반드시 신호를 남겼을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라디오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라디오는 잠시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저는 은정이에요. 지금은 1985년 4월이에요. 저는 한숙자 아줌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17년 만에 듣는 은정이의 목소리였다. 어린 시절의 앳된 목소리 그대로였다. 지훈이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이나 울었다. 저는 무서웠어요. 아빠가 또 저를 때릴까봐. 엄마에게도 나쁜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한숙자 아줌마와 함께 도망쳤어요. 아줌마는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엄마가 안전하길 바랐어요. 은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은정이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딸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엄마였다. 엄마. 저는 매일 엄마 생각을 해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도 생각나고 엄마가 읽어주시던 동화책도 생각나요. 하지만 무서워요. 아빠가 무서워요. 그리고 은정이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잠시 후 다시 은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만약 저를 찾고 있다면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는 강한 새가 될 수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는 거기서 끝났다. 우리는 멍하니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말,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엄마, 혹시 그게 은정이가 숨어 지내는 곳을 알려주는 암호 아닐까요? 창문이 없는 방, 지훈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이는 우리에게 신호를 남겼다. 나는 은정이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여관을 나섰다. 이제 우리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신호를 따라 창문이 없는 방을 찾아야 했다. 우리는 읍내의 오래된 주택가와 낡은 다세대 주택들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은정이가 말한 창문이 없는 방은 찾을 수 없었다. 엄마, 혹시 정신병원 같은 곳 아닐까요? 은정이가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훈이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은정이가 정신병원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은정이는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 그건 은정이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야. 은정이는 아프지 않아. 하지만 지훈이의 말은 내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뿌렸다. 은정이가 정말로 아픈 것은 아닐까.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을 텐데 나는 다시 은정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은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다시 창문이 없는 방의 의미를 되새겼다. 창문이 없는 방, 창문이 없는 방. 문득 나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창문이 없는 방. 그것은 어쩌면 감옥일 수도 있었다. 나는 남편 김영수와 한숙자 씨의 관계를 다시 생각했다. 김영수는 한숙자 씨를 도둑으로 몰아해고했고 한숙자 씨는 은정이를 데리고 도망쳤다. 한숙자 씨가 도망친 이유는 무엇일까? 김영수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김영수가 한숙자 씨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녀를 감옥에 보낸 것은 아닐까? 나는 지훈이에게 나의 생각을 말했다. 지훈이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은정이가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이의 말에 나는 확신했다. 은정이는 감옥에 있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우리 경찰서에 가봐야 해. 한숙자 씨의 기록을 찾아봐야 해. 그분은 분명히 은정기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했을 거야. 우리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한숙자 씨의 기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난색을 표했다. 한숙자 씨요? 17년 전 기록은 저희가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개인 정보라서 나는 경찰에게 사정했다. 제 딸이 그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은 내 간절한 부탁에 결국 한숙자 씨의 기록을 찾아주었다. 한숙자 씨는 1974년 12월 김영수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한숙자 씨를 절도 혐의로 맞고소했고 결국 한숙자 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기록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한숙자 씨는 은정이를 지키기 위해 김영수 씨를 고소했지만 결국 김영수 씨의 음모에 의해 감옥에 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은정이는 한숙자 씨와 함께 감옥에 있었다. 나는 은정이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은정이는 감옥 안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은정이는 감옥에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괜찮아. 은정이는 분명히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우리는 은정이를 찾아야 해. 우리는 한숙자 씨가 복역했던 교도소를 찾아갔다. 교도소는 이미 폐쇄되어 있었다. 우리는 좌절했다. 하지만 한숙자 씨의 기록을 다시 보니 그녀가 복역했던 교도소는 경기도에 있는 한 교도소였다. 우리는 곧바로 경기도로 향했다. 경기도에 있는 교도소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우리는 교도소 소장에게 한숙자 씨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한숙자 씨의 기록을 찾아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한숙자 씨는 이미 오래전에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출소 후 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혹시 그분이 은정이라는 아이와 함께 살았나요? 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한숙자 씨는 출소 후 은정이라는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소장은 다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은정이가 아팠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다. 혹시 그 아이가 아팠나요? 혹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숙자 씨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이는
한숙자 씨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희도 그 아이의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은정이는 한숙자 씨의 죽음 이후 혼자서 이 세상에 남겨졌던 것이다. 나는 은정이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은정이는 이제 혼자서 자신만의 창문이 없는 방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소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교도소를 나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의 채 기대어 앉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지훈이의 목소리도 떨렸다. 나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은정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은정이는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은정이를 찾아야 해. 나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신호를 따라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와 함께 우리는 다시 낡은 채 몸을 싣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한 길을 달렸다. 지훈이는 핸들을 잡은 채 묵묵히 앞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 있었다. 나는 은정이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은정이의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떠올리게 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단서가 더 이상 없는데 지훈이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단서가 없는 게 아니야. 은정이는 우리에게 강한 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 그 말은 은정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아야 해. 나는 은정이의 지도를 다시 꺼내보았다. 지도에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과 함께 산으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루터라고 적혀 있었다. 루터? 그게 뭐지? 지훈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단서일 거야. 우리는 루터라는 단서를 가지고 다시 길을 나섰다. 지훈이는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빛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오직 은정이를 찾는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지훈이와 함께하는 이 여정은 내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루터라는 단어를 가지고 수소문했다. 하지만 루터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지쳐서 말했다. 지훈아, 이제 그만할까? 은정이는 어쩌면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 그냥 포기할까? 내 말에 지훈이는 차를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아니요, 엄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은정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훈이의 말에 나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는 다시 루터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겼다. 루터, 루터. 문득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혹시 루터가 아니라 루와 테오가 아닐까요? 루는 건물, 테오는 장소. 루터, 혹시 한옥집 아닐까요? 지훈이의 말에 나는 무릎을 쳤다. 루는 누각을 뜻하고 터는 장소를 뜻한다. 루터, 누각이 있는 장소. 그것은 바로 은정이가 남긴 지도에 표시된 작은 절이었다. 우리는 다시 그 폐허가 된 절로 향했다.
절은 17년 전과 다름없이 고요하고 음산했다. 하지만 나는 절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절 안은 이미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다. 낡은 물건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고 벽에 그려져 있던 은정이의 그림들도 지워져 있었다. 나는 절망했다. 은정이는 우리에게 마지막 신호를 남기고 떠났다. 엄마, 이제 정말 어떻게 하죠?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지훈이가 내 어깨를 잡고 말했다. 엄마, 여기 이 글씨 은정이의 글씨 같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는 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를 가리키고 있었다. 루터, 동방신기. 나는 그 글씨를 읽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루터, 동방신기. 그건 바로 은정이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동요였다. 루터, 동방신기.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루터, 동방신기. 루터, 동방신기. 문득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동방신기. 동쪽에서 빛나는 별. 동쪽에서, 동쪽, 경주, 동쪽.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혹시 동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루터라는 곳이 있을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그때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혹시 동방신기, 그게 은정이의 이름이 아닐까요? 동쪽에서 빛나는 별, 은정. 지훈이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은정이는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동방신기라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 다시 길을 나섰다. 동방신기, 동방신기. 나는 그 이름을 되뇌며 은정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상상했다. 은정이는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이 세상의 풍파를 견뎌냈을 것이다. 나는 은정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며칠 동안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소문했다. 하지만 동방신기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쳐서 다시 읍내의 여관으로 돌아왔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포기하지 말자.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다시 은정이가 남긴 지도를 꺼내보았다. 지도에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과 함께 산으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루터라고 적혀 있었다. 루터, 루터. 나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루터, 루터. 문득 여관 주인 할머니가 우리에게 건네준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루터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기사는 루터라는 이름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는 기사를 읽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루터, 그것은 은정이가 있었던 정신병원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은정이는 정신병원에 있었어. 루터라는 곳에.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신병원이요? 은정이가 아팠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은정이는 아프지 않아.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곧바로 루터 정신병원으로 향했다. 정신병원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우리는 병원 소장에게 은정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은정이의 기록을 찾아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김은정 씨요?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 정신병원은 이미 3년 전에 폐쇄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은정이는 또다시 우리를 피해 달아난 것이었다. 우리는 소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의 채 기대어 앉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정말 어떻게 하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은정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은정이는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은정이를 찾아야 해. 나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신호를 따라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와 함께 폐쇄된 루터 정신병원 앞에서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딸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나는 또다시 은정이를 놓치고 말았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쌌다. 그의 어깨는 굳건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이제 정말 어떻게 하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은정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우리는 은정이를 찾아야 해. 반드시. 나는 정신병원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혹시라도 은정이가 남긴 흔적이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병원 주변은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은정이가 남긴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그때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여기 이 낙서. 은정이의 글씨 같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가 가리키는 곳은 병원 담벼락이었다. 담벼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동방신기라고 적혀 있었다. 동방신기,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단서였다. 동방신기, 동쪽에서 빛나는 별, 은정. 나는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은정이는 우리에게 마지막 신호를 남기고 떠났다.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혹시 동쪽으로 가는 길에 동방싱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을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그때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혹시 동방신기가 은정이의 이름이 아니라 은정이가 좋아했던 동요 제목 아닐까요? 동쪽에서 빛나는 별. 지훈이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은정이는 동요 제목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남겼던 것이다.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혹시 동쪽으로 가는 길에 동방싱이라는 동요와 관련된 장소가 있을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동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작은 동굴 같은 곳 아닐까요? 은정이가 어릴 때 동굴에서 놀았던 걸 기억하거든요. 나는 지훈이의 말에 무릎을 쳤다. 동굴. 은정이가 남긴 지도에도 동굴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우리 동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동굴을 찾아봐야 해. 그곳에 은정이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곧바로 동쪽으로 향했다. 동쪽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우리는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은 낡고 오래된 곳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안은 어두컴컴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작은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다. 그리고 모닥불 옆에는 낡은 종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에게, 엄마, 저는 동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동굴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강한 새가 되었어요. 엄마가 저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종이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은정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은정이를 찾아야 해. 반드시.
우리는 동굴 안을 샅샅이 뒤졌다. 혹시라도 은정이가 남긴 흔적이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동굴 안은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은정이가 남긴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그때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여기 이 그림 은정이의 그림 같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가 가리키는 곳은 동굴 벽이었다. 동굴 벽에는 삐뚤빼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에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이 그려져 있었다. 은정이가 남긴 지도와 똑같은 그림이었다. 이 그림, 은정이가 그린 거야. 은정이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나는 그림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은정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림을 따라 다시 길을 나섰다. 그림은 숲과 강을 지나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그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온통 안개에 쌓여 있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을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짝였다. 우리는 불빛을 따라 걸어갔다. 불빛이 나오는 곳은 작은 초가집이었다. 초가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텃밭 한가운데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초가집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은정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잠시 후 낡은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은정이라. 오래전에 떠났지. 이제는 없네. 노인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지훈이도 고개를 숙였다. 혹시 은정이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분이라서요. 노인은 우리를 잠시 바라보더니 마당 한가운데 있는 평상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노인 옆에 앉았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정, 내가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저곳에 살았지. 혼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 항상 겁에 질려 있었지. 마치 숲속의 작은 다람쥐처럼 말이야. 나는 그 아이에게 항상 말해 주었네. 너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단다. 너는 이미 아름다운 아이란다. 라고. 그 아이는 내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지. 나는 노인의 말에 눈물을 쏟았다. 은정이는 이곳에서 혼자서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왔던 것이다. 혹시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남긴 것이 있나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은정이 이 아이가 이 마을을 떠나기 며칠 전 그 아이가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 아저씨, 저도 나중에 새 조각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그때 내가 그럼 너는 마음이 따뜻해서 아주 멋진 새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라고 대답해 주었지. 그 아이의 눈은 그때 잠시 반짝였어. 그 아이의 눈에는 늘 두려움만 가득했었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은정이가 남긴 새 조각과 지도를 보며 나는 그때 은정이가 이 말을 하던 그 아이가 맞았음을 직감했다. 나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지훈이와 함께 집을 나섰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지훈이가 물었다. 나는 은정이가 남긴 지도를 다시 보았다. 지도에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과 함께 산으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루터라고 적혀 있었다. 루터. 루터. 나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루터. 루터. 문득 나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루터. 그것은 은정이가 좋아했던 동요 제목이었다. 동방신기, 동쪽에서 빛나는 별.
은정,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혹시 동방신기라는 동요와 관련된 장소가 있을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그때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혹시 동방신기가 은정이의 이름이 아니라 은정이가 좋아했던 동요 제목 아닐까요? 동쪽에서 빛나는 별. 지훈이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은정이는 동요 제목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남겼던 것이다. 우리는 동방신기라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 다시 길을 나섰다. 동방신기, 동방신기. 나는 그 이름을 되뇌며 은정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상상했다. 은정이는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이 세상의 풍파를 견뎌냈을 것이다. 나는 은정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며칠 동안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소문했다. 하지만 동방신기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쳐서 다시 읍내의 여관으로 돌아왔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포기하지 말자.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다시 은정이가 남긴 지도를 꺼내보았다. 지도에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과 함께 산으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루터라고 적혀 있었다. 루터, 루터. 나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루터, 루터. 문득 여관 주인 할머니가 우리에게 건네준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루터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기사는 루터라는 이름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는 기사를 읽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루터. 그것은 은정기가 있었던 정신병원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은정이는 정신병원에 있었어. 루터라는 곳에.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신병원이요? 은정이가 아팠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은정이는 아프지 않아.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곧바로 루터 정신병원으로 향했다. 정신병원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우리는 병원 소장에게 은정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은정이의 기록을 찾아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김은정 씨요?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 정신병원은 이미 3년 전에 폐쇄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은정이는 또다시 우리를 피해 달아난 것이었다. 우리는 소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의 채 기대어 앉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정말 어떻게 하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은정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은정이는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은정이를 찾아야 해. 나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신호를 따라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와 함께. 폐쇄된 루터 정신병원 앞에서 나는 지훈이와 함께 낡은 채 앉아 밤을 지새웠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은정이가 남긴 동방신기라는 글씨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요 제목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쪽에서 빛나는 별, 즉 은정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였다. 엄마, 은정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동방신이라는 단서가 우리를 이끌어 줄 거야. 동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곳일 거야.
나는 은정이가 남긴 지도를 다시 꺼내 보았다. 지도에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과 함께 산으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루터라고 적혀 있었다. 루터, 루터. 나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루터, 루터. 문득 나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루터. 그것은 은정이가 좋아했던 동요 제목이었다. 동방신기. 동쪽에서 빛나는 별. 은정.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혹시 동방신이라는 동요와 관련된 장소가 있을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그때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혹시 동방신기가 은정이의 이름이 아니라 은정이가 좋아했던 동요 제목 아닐까요? 동쪽에서 빛나는 별. 지훈이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은정이는 동요 제목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남겼던 것이다. 우리는 동방신기라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 다시 길을 나섰다. 동방신기, 동방신기. 나는 그 이름을 되뇌며 은정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상상했다. 은정이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이 세상의 풍파를 견뎌냈을 것이다. 나는 은정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며칠 동안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소문했다. 하지만 동방신기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쳐서 다시 읍내의 여관으로 돌아왔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포기하지 말자.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다시 은정이가 남긴 지도를 꺼내보았다. 지도에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과 함께 산으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루터라고 적혀 있었다. 루터, 루터. 나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루터, 루터. 문득 여관 주인 할머니가 우리에게 건네준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루터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기사는 루터라는 이름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는 기사를 읽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루터. 그것은 은정이가 있었던 정신병원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은정이는 정신병원에 있었어. 루터라는 곳에.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신병원이요? 은정이가 아팠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은정이는 아프지 않아.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곧바로 루터 정신병원으로 향했다. 정신병원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우리는 병원 소장에게 은정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은정이의 기록을 찾아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김은정 씨요?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 정신병원은 이미 3년 전에 폐쇄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은정이는 또다시 우리를 피해 달아난 것이었다. 우리는 소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의 채 기대어 앉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정말 어떻게 하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은정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은정이는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은정이를 찾아야 해. 나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신호를 따라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와 함께 루터 정신병원에 폐쇄된 담벼락 앞에서 밤을 지새운 우리는 낡은 채 몸을 싣고 다시 길을 나섰다. 지훈이는 핸들을 잡은 채 묵묵히 앞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 있었다. 나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글씨, 동방신기를 떠올리며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혹시 동방신기가 은정이의 이름이 아니라 은정이가 좋아했던 동요 제목 아닐까? 동쪽에서 빛나는 별. 지훈이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은정이는 동요 제목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남겼던 것이다. 우리는 동방신기라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 다시 길을 나섰다. 동방신기, 동방신기. 나는 그 이름을 되뇌며 은정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상상했다. 은정이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이 세상의 풍파를 견뎌냈을 것이다. 나는 은정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며칠 동안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소문했다. 하지만 동방신기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쳐서 다시 읍내 여관으로 돌아왔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포기하지 말자.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다시 은정이가 남긴 지도를 꺼내보았다. 지도에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과 함께 산으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루터라고 적혀 있었다. 루터, 루터. 나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루터, 루터. 문득 여관 주인 할머니가 우리에게 건네준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루터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기사는 루터라는 이름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는 기사를 읽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루터. 그것은 은정이가 있었던 정신병원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은정이는 정신병원에 있었어. 루터라는 곳에.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신병원이요? 은정이가 아팠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은정이는 아프지 않아.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곧바로 루터 정신병원으로 향했다. 정신병원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우리는 병원 소장에게 은정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은정이의 기록을 찾아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김은정 씨요?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 정신병원은 이미 3년 전에 폐쇄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은정이는 또다시 우리를 피해 달아난 것이었다. 우리는 소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의 채 기대어 앉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정말 어떻게 하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은정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은정이는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은정이를 찾아야 해. 나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신호를 따라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와 함께. 나는 지훈이와 함께 차를 타고 동쪽으로 향했다. 동쪽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우리는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은 낡고 오래된 곳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안은 어두컴컴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작은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다. 그리고 모닥불 옆에는 낡은 종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에게, 엄마, 저는 동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동굴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강한 새가 되었어요. 엄마가 저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종이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은정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은정이를 찾아야 해. 반드시. 우리는 동굴 안을 샅샅이 뒤졌다. 혹시라도 은정이가 남긴 흔적이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동굴 안은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은정이가 남긴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그때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여기 이 그림, 은정이의 그림 같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가 가리키는 곳은 동굴 벽이었다. 동굴 벽에는 삐뚤빼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에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이 그려져 있었다. 은정이가 남긴 지도와 똑같은 그림이었다. 이 그림, 은정기가 그린 거야. 은정기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나는 그림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은정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림을 따라 다시 길을 나섰다. 그림은 숲과 강을 지나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그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온통 안개에 쌓여 있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을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짝였다. 우리는 불빛을 따라 걸어갔다. 불빛이 나오는 곳은 작은 초가집이었다. 초가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텃밭 한가운데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초가집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은정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잠시 후 낡은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은정이라 오래전에 떠났지. 이제는 없네. 노인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지훈이도 고개를 숙였다. 혹시 은정이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분이라서요. 노인은 우리를 잠시 바라보더니 마당 한가운데 있는 평상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노인 옆에 앉았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정, 내가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저곳에 살았지. 혼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 항상 겁에 질려 있었지. 마치 숲속의 작은 다람쥐처럼 말이야. 나는 그 아이에게 항상 말해 주었네. 너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단다. 너는 이미 아름다운 아이란다. 라고. 그 아이는 내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지. 나는 노인의 말에 눈물을 쏟았다. 은정이는 이곳에서 혼자서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왔던 것이다. 혹시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남긴 것이 있나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은정이 이 아이가 이 마을을 떠나기 며칠 전 그 아이가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 아저씨, 저도 나중에 새 조각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그때 내가 그럼 너는 마음이 따뜻해서 아주 멋진 새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라고 대답해 주었지. 그 아이의 눈은 그때 잠시 반짝였어. 그 아이의 눈에는 늘 두려움만 가득했었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은정이가 남긴 새 조각과 지도를 보며 나는 그때 은정이가 이 말을 하던 그 아이가 맞았음을 직감했다. 나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지훈이와 함께 집을 나섰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지훈이가 물었다.
나는 은정이가 남긴 지도를 다시 보았다. 지도에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과 함께 산으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루터라고 적혀 있었다. 루터, 루터. 나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루터, 루터. 문득 나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루터. 그것은 은정이가 좋아했던 동요 제목이었다. 동방신기. 동쪽에서 빛나는 별. 은정.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혹시 동방신이라는 동요와 관련된 장소가 있을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그때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혹시 동방신기가 은정이의 이름이 아니라 은정이가 좋아했던 동요 제목 아닐까요? 동쪽에서 빛나는 별. 지훈이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은정이는 동요 제목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남겼던 것이다. 우리는 동방신기라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 다시 길을 나섰다. 동방신기, 동방신기. 나는 그 이름을 되뇌며 은정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상상했다. 은정이는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이 세상의 풍파를 견뎌냈을 것이다. 나는 은정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며칠 동안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소문했다. 하지만 동방신기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쳐서 다시 읍내의 여관으로 돌아왔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포기하지 말자.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다시 은정이가 남긴 지도를 꺼내 보았다. 지도에는 숲과 강, 그리고 작은 절과 함께 산으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루터라고 적혀 있었다. 루터, 루터. 나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루터, 루터. 문득 여관 주인 할머니가 우리에게 건네준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루터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기사는 루터라는 이름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는 기사를 읽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루터. 그것은 은정이가 있었던 정신병원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은정이는 정신병원에 있었어. 루터라는 곳에.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신병원이요? 은정이가 아팠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은정이는 아프지 않아. 은정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곧바로 루터 정신병원으로 향했다. 정신병원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우리는 병원 소장에게 은정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은정이의 기록을 찾아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김은정 씨요?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 정신병원은 이미 3년 전에 폐쇄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은정이는 또다시 우리를 피해 달아난 것이었다. 우리는 소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의 채 기대어 앉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정말 어떻게 하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은정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은정이는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은정이를 찾아야 해. 나는 은정이가 남긴 마지막 신호를 따라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와 함께